현대차가 오는 2026년부터 모든 신차에 5G 통신 모듈을 탑재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보다 정밀해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쓰일 전망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중단되면서 결제뿐 아니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 지분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6년부터 이 5G 통신 모듈을 장착한 이 커넥티드카 본격 양산에 나섭니다. 당장은 이 차 안에서 유튜브나 이 넷플릭스를 보는 데 쓰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열릴 자율주행 시대까지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통신 모듈 장착, 이 현대차가 항상 얘기해온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대로 2026년까지 모든 신차를 SDB,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게 5G 통신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SDB는 이제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막대한 데이터량을 처리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는 LTE가 좀 보편화가 돼 있는데 LTE보다 속도가 10배에서 20배가량 빠른 5G 통신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 시기를 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4세대 무동통신이 LTE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이 5G가 필요할 정도로 이 자동차가 쓰는 데이터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좀 선 적용되는 차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의 일부 차량들에 이 5G 통신 부품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최초로 적용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차량에는 이제 OTT,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통신 부품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활용되는 텔레매틱스나 아니면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도화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DB 전환에 따라 이제 5G 통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즉 운전자 개입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좀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이 5G 통신을 쓰는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5G 통신 모듈 시장에 대한 이 기대도 큰데 이 현대차에는 누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LG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LG 이노텍이 현대차 그룹의 5G 통신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제 LG 이노텍 제품이 현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5G 통신, 그러니까 V2X라고 해서 차량 사물 통신용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미 앞서서 이제 BMW의 5G 기반 차량용 통신 장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5G 부품 자체가 아직 공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G SDB 전환이 좀 앞으로 부품 공급을 좀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5G 통신 본격 적용으로 이제 커넥티드카 시장이 2032년에 한 200조 원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5G 통신이 적용된 사실은 뭐 이게 기초적인 단계에서 적용이 돼 있지만 현재
현재 한 170만 대가 좀 넘는 상황에서 2027년에는 2천만 대 이상으로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부품을 현대모비스란 부품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화시키려는 목표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5G V2X 모듈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상용화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을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앞서 언급해드린 LG 이노텍의 2분기 실적이 방금 전 장마감 이후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은 이제 4조 5,5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1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6%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26.2%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한 거는 뭐 기저효과가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애플 아이폰 15가 뭐 작년에는 이제 중국 내 애국 소비 운동으로 뭐 화웨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좀 강화를 하면서 네. 아이폰이 좀 판매량이 계속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학솔루션 사업부,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2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지난 2014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그동안 약점이었던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자본금 확충이 시급합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스증권이 우리종금을 흡수 합병하는 구조로 포스증권은 다음 달 1일 우리투자증권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지난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을 넘긴 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증권업에 다시 진출하는 겁니다. 시장에선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은행에 기댄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금융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7,897억 원인데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5.7%로 은행 의존도가 높습니다. 같은 기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10년 내 12증권사를 목표로 내건 우리금융이 우리투자증권 자본 확충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가 되려면 자기 자본 4조 원을 넘어야 하는데 우리투자증권의 자기 자본은 1조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증자나 추가 합병 등이 자본 확충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금융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증권업 진출을 계기로 비은행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도 검토하고 있어 이들까지 품게 될 경우 은행업과 증권, 보험에 이르는 수익구조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으로 11월 미국 대선은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로 대진표가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각 당을 지지하는 정치 테마형 ETF가 있는데 이들 최근 성적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이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티커명부터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뜻하는 MAGA, 마가가 공화당 쪽 ETF 이름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형주, 이 영단어 글자를 따서 DEMZ, 댐즈입니다.
두 ETF는 이제 각 당을 지지하는 기업과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마가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22.5% 그리고 산업재가 20%를 차지하는 반면에 댐즈는 기술주가 50%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요, 댐즈가 19%로 훨씬 약간 2배 가까이 웃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 토론인 이후인 1개월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마가가 다시 4.58%로 우세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댐즈가 마이너스로 꺾였었는데 바이든 사태 이후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외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투자하는 종목을 담는 상품도 있는데 이 경우 각 정당의 유력 정치인 이름,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와 테드 크루즈 이 이름이 티커명입니다. 이들 역시 최근 한 달은 공화당 ETF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 ETF들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 트럼프가 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이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 금융과 방산, 이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 등이 있는데 이 업종들 최근 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정치 테마 ETF보다 대표 주도 업종의 수익률 그리고 자금 유입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이 고조됐던 지난 한 주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아래로 부동산, 금융 등 트럼프의 정책과 연관된 섹터들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IT는 5.5% 좀 두드러지는 급락을 보였죠. 개별 종목 상위권을 볼까요? 암호화폐 ETF와 함께 은행 그리고 건설주 ETF들이 눈에 띕니다. 규모가 큰 이 지역은행, 일반은행, KRE, KB도 보이고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미 주택건설 ETF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하위권에는 10개 중에 4개가 반도체 ETF였고 또 나머지 2개는 친환경 에너지 ETF였습니다. 반도체 ETF 중에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이 바네크 반도체와 또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가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금 유입 현황도 한번 볼까요? 역시 최근 한 달간 보면 대표 금융주를 담고 있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가 가장 큰 유입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도 산업재, 헬스케어 등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ETF 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이 원자력 펀드의 수익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김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원자력 ETF가 올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연초 이후 75% 오르며 반도체를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도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을 담은 ETF를 누르고 3위에 올랐습니다. 두 원자력 ETF 모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잭팟을 터뜨린 팀코리아를 각각 41%, 36% 이상 담았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된 데다 체코 수주가 유력해지면서 원전주가 급등한 겁니다. 단 국내 ETF 중 이름에 원자력이라고 명시된 상품은 3개뿐입니다. 원전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이 선택지를 넓히려면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찾아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테마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AI 전력난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반면 민주당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 ETF는 올해 수익률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은 올해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에 2,700억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수익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국내 ETF 수익률만 보면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듯한데 구원투수 카멀라 해리스의 등판 이후 민주당 수혜주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이 박빙입니다. 오늘 외신을 보니까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앞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이른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이 해리스의 등판이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리셋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네, JP모건과 UBS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새로운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리셋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에 충분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선거 자금도 쏟아졌고요. 바이든 사태로 좀 민주당이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에서도 예상보다 좀 선방하는 모습이죠. 네. JP모건은 당분간 투자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M7의 실적이 S&P 500을 침체에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비롯한 IT주가 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바이든노믹스의 주요 의제들을 상당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해리스 부통령 자체도 상당히 강조해 왔거든요. 따라서 이 트럼프의 이 전통 에너지로의 전환, 귀환과 정면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승리 기대감이 앞으로 좀 증시를 더 이끌어갈 수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장기적으로 볼 것을 조언했는데요. 이 같은 변동성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 양당 정책의 공약에 교집합되는 그러니까 공통의 수혜가 예상되는 전력, 인프라 업종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앞둔 가운데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 이제 또다시 이 강렬한 제목의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건설 단가가 경쟁 상대인 프랑스보다 아주 낮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 덤핑 수주 논란이 거셉니다. 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지 않다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체코 원전 수주로 원전 안전 요구 수준이 가장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준비는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수력 원자력 해외사업본부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노백식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결정적인 갈림길로 APR-1000 노형 개발을 꼽았습니다. 체코역이 내륙 국가잖아요. 건설 지역이 우리나라가 바다가 아닙니다. 이제 강을 이제 냉각수로 쓰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때 만일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1,400명이 냈더라면 사실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선정된 게 APR-1000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겠죠. 한수원은 현지 세미나로 우리 기술을 알리고 8년간 교섭 실무팀을 그대로 유지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망, 이른바 원전 생태계가 받쳐준 덕분에 좋은 조건의 가격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유럽 각국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꾸린 프랑스 EDF와 달리 팀 코리아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펴던 시기엔 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설부터 운영까지 6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한국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원자력 계측기를 만드는 우진의 경우 이 시절 원자력 사업부 직원의 40%를 내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희들한테는 2031년, 32년, 3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계측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런 예비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 한 60년 이상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큰 환호성이죠. 원전업계는 부품 현지화 60% 조건에도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원전 사업은 아시다시피 건설하고 나면 60년간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비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도 있고요. 이 계기로 해서 주변 국가에 확대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체코 원전 한 기에 12조 원 규모로 UAE 수출의 2배라며 저가 수주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오늘부터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는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발행주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내부 결의의 경우에 사후 5일 이내에 공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전 공시 제도로 바뀌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김대종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블록티를 사전 공시를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나 주가의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나 또 이익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블록딜의 사전 공시 내용에는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매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식 수량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전에 이렇게 공시를 안 하거나 이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되면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당국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주의 경고에서부터 과징금 이런 것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원인이 이제 중요하죠. 결국은 왜 그런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부러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중하게 나올 거고, 어떤 사정상 또는 상황상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안이 되겠죠. 거래 금액은 3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할 때 거래액이 100억 원이었다면 실제 거래액의 경우에는 70억 원에서 최대 130억 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안에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재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과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 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역시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배당, M&A를 위한 매매의 경우에는 블록딜 사전 공시를 안 해도 됩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대책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 미만, 50억 원 미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보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쪼개 팔기로 주가 불안이 그만큼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